강서연은 낡은 나무와 먼지 냄새를 사랑했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고미술 상점, 기억의 자리는 과거의 유물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는 성역이었다. 각각의 물건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은 때때로 그녀의 귓가를 맴도는 죽은 자들의 속삭임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은식기를 닦거나 오래된 족자의 연대를 감정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기 위한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그날 오후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다. 가을 햇살이 먼지 쌓인 진열장 위로 비스듬히 쏟아져 내렸고, 낡은 괴종시계의 태엽 감는 소리만이 나른한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서연은 돋보기를 든 차에 조선시대의 백자 항아리에 난 미세한 균열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이처럼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 명확한 역사와 가치를 지닌 사물들과 교감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들은 결코 그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원망을 토해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 평화는 예고 없이 깨졌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변화였다. 등 뒤에서부터 서늘한 항의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가게 문을 닫아둔 터라 외풍일 리는 없었다. 서연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어깨를 움츠렸다. 단순한 기분 탓이려니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한기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짙은 습기를 머금은 채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코끝에 훅 끼쳐오는 비릿하고 퀴퀴한 냄새, 오래 고인 물과 축축한 흙이 뒤섞인 듯한 불쾌한 향기였다. 서연의 심장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감각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들의 세상에 속한 감각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게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공간의 밀도를 바꾸고 있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모든 소리가 한 겹에 막 뒤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삐걱이는 마룻바닥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것은 가게 중앙, 잘 닦인 마룻바닥 위에서 시작되었다. 아무런 얼룩도 없던 자리에 스르르 물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땅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작은 웅덩이가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웅덩이의 수면은 거울처럼 고요했다. 그리고 그 거울 같은 표면 위로 천장에 낡은 석가래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비치기 시작했다. 일그러지고 뒤틀린 인간의 형상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형체는 점차 선명해졌다. 물에 퉁퉁 불어 창백해진 얼굴, 제멋대로 엉겨붙은 검고 긴 머리카락, 공포로 인해 동그랗게 뜨인 거대한 눈동자. 그것은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옷은 온통 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투명한 몸에서는 끊임없이 흙탕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거기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 너머로 가게 안의 풍경이 흐릿하게 비쳐 보였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여자는 입을 벌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물이 꿀꺽 넘어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파랗게 질린 입술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마침내 찢어지는 듯한 물 먹은 소리가
그녀의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수, 집, 품. 그 단어는 명확한 발음이 아니었다. 마치 물속에서 말하려는 듯 뭉개지고 왜곡된 소리였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 어떤 비명보다도 선명하게 박혀들었다. 여자는 오직 그 한 단어만을 반복했다. 수집품, 수집품.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수많은 망자들을 보아왔다. 어떤 이는 분노에 차 있었고 어떤 이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토록 처절한 공포에 질려 있는 영혼은 처음이었다. 여자의 눈은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죽던 순간의 공포를 영원히 재현하고 있었다. 그 공포의 잔향이 마치 독처럼 가게 안으로 퍼져나가 서연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사라져줘. 내게서 떨어져. 하지만 여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물에 불어 허옇게 변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손이 닿으려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오지마. 그 외침과 함께 그녀의 안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힘이 솟구쳤다. 가게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했고 여자의 형상이 잠시 아지랑이처럼 흐트러졌다. 그러나 그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절박하게 같은 단어만을 되뇌었다. 수집품, 제발. 이 영혼은 달랐다. 보통의 원혼들이라면 서연의 단호한 거부에 물러나거나 최소한 주춤거리기라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자는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인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강렬했고 그 절망은 너무나도 깊었다. 서연은 뒷걸음질치다 결국 차가운 벽에 등이 부딪혔다. 차라리 분노나 원망이라면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저 순수한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공포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상처를 건드렸다.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몇 년 전 그녀의 도움을 절실히 원했던 또 다른 영혼. 그때 그녀는 너무 어렸고 두려움에 떨며 그 손을 외면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다. 그날 이후 서연은 결코 망자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의 세상과 그녀의 세상 사이에 두꺼운 벽을 쌓고 오직 구미줄 상점 주인이라는 역할 뒤에 숨어 지냈다. 그런데 지금 이 물에 젖은 여자가 그 벽을 허물어뜨리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가게 안은 이미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차갑고 축축한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여자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은 어느새 그녀의 발목까지 차올랐고 퀴퀴한 물비린내가 진동했다. 진열된 고가구들이 축축한 습기를 머금고 뒤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연의 안식처가,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유일한 성역이 정체 모를 원혼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똑바로 섰다. 그리고 여자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공포로 가득한 텅 빈 눈동자. 서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그러니 이제 그만 가줘. 목소리는 생각보다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여자의 몸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온몸을 비틀며 더욱 처절하게 외쳤다.
수집품, 수집품, 수집품. 그 외침은 더 이상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였고 경고였으며 끔찍한 진실의 파편이었다. 서연은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소리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고 있었다. 여자의 형상이 점차 흐려지며 주변 공기 속으로 녹아드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게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다. 벽지에서는 축축한 물기가 배어나왔고 천장에서는 흙탕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가게 안의 모든 거울과 유리 표면이 뿌옇게 변했다. 서연은 흠칫 놀라 옆에 있던 낡은 경대를 보았다. 김이 서린 거울 표면에 누군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한 단어가 천천히 새겨졌다. 수집품, 그것을 본 순간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강렬한 이명이 귓가를 찢을 듯이 울렸고 숨을 쉴 수 없는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차가운 물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연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가게 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고요해져 있었다. 바닥의 무릉덩이도 축축한 습기도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코끝에 남아있는 희미한 물비린내와 온몸을 감싸는 오한이 방금 전의 일이 결코 환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삭신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마치 심한 독감에 걸린 사람 같았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바깥은 어느새 해가 저물어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평화로운 거리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실패했다. 또다시 영혼을 외면했고 도망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여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수집품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녀의 뇌리에 깊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가게 안의 작은 쪽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불을 모두 켜놓았지만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둠은 구석구습에서 가구 밑에서 그리고 그녀 자신의 마음속에서 짙게 배어나왔다. 그녀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에 시달렸다. 수도꼭지를 모두 확인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천장에서, 벽에서, 바로 그녀의 귓가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 여자가 남기고 간 공포의 메아리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무너져가는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움직여야만 했다. 그 끔찍한 공포에 질린 영혼이 왜 수집품이라는 단어만을 반복하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지라도 그녀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낡은 책상, 서랍을 열어 먼지 쌓인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수첩의 첫 장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두 단어를 적었다. 물에 젖은 여자, 그리고 그 아래 수집품. 강서연에게 아침은 더 이상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끝나지 않는 밤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녀의 눈은 퀭했고
피부는 양피지처럼 창백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지만 모든 동작이 무겁고 부자연스러웠다. 어젯밤의 결심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희미해지고 다시금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이 미친 짓에 발을 들여야 하는 걸까? 물에 젖은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한기와 물비린내는 가게 곳곳에 유령처럼 배어 있었다. 서연은 향을 피워 냄새를 지우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냄새는 그녀의 후각이 아닌 기억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애써 평소의 일과로 돌아가려 했다. 먼지 쌓인 책더미를 정리하고 오래된 녹그릇에 광을 냈다. 그러나 그녀의 신경은 온통 곤두서 있었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그저 시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광을 낸 은쟁반 표면에 물에 젖은 여자가 아닌 목에 검은 줄 자국이 선명한 젊은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놀라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다시 들여다보았을 때는 그곳에 자신의 놀란 얼굴만이 비칠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잔상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남자의 눈은 튀어나올 듯했고 입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벌어져 있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가게의 어두운 구석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낡은 의자에 앉아있던 검은 형체가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다. 잠시 후 텅 빈 2층에서 누군가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천식 환자가 필사적으로 공기를 갈구하는 듯한 소리였다. 그녀는 올라가 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은 하나가 아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조각난 영혼들이 그녀의 공간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의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이전까지 오직 수집품이라는 단어 하나만이 그녀를 괴롭혔다면 이제는 그 단어가 불협화음의 합창이 되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어떤 것은 남자의 거친 목소리로, 어떤 것은 아이의 가느다란 목소리로, 또 어떤 것은 노파의 갈라진 목소리로 들려왔다. 수집품, 내 그림, 수집품, 내 노래. 단어와 구절들이 뒤섞여 의미를 알 수 없는 소음이 되어 그녀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서연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그 목소리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망자들의 마지막 순간의 고통과 절망을 강제로 주입받고 있었다. 목이 졸리는 고통, 불에 타는 자결감, 물속에서 숨이 막히는 공포, 가슴을 꿰뚫는 날카로운 아픔, 감각의 파편들이 해일처럼 밀려와 그녀의 정신을 잠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서연이라는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수많은 죽음의 집합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사이 그녀는 급격히 쇠약해졌다. 음식을 넘길 수 없어 물만 간신히 마셨고 잠을 잘 수 없어 늘 악몽 같은 현실에 깨어 있었다. 그녀는 가게 곳곳에 소금을 뿌리고 벽에 부적을 붙였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뱀의 균열을 손가락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은 헛수고였다. 영혼들의 기운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그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듯했다. 그녀의 성격이었던 고미술 상점은 이제 저주받은
영혼들의 집합소,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던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어스름한 실내, 수많은 고가구들 사이에 희미한 그림자들이 서 있었다. 하나나 둘이 아니었다. 어림잡아 10개는 되어 보이는 형체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제각기 달랐지만 그들의 눈은 모두 똑같이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의 입은 똑같이 수지품이라는 단어를 소리 없이 읊조리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간 미쳐버리거나 저들처럼 될 것이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다. 자신의 규칙을 깨고 산 사람들의 세상에 개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가게를 빠져나와 한참을 걸었다. 자신의 가게와는 전혀 다른 동네에 낡은 공중전화 붓으로 들어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경찰서 번호를 누르며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최대한 숨기려 애썼다. 목소리를 가늘게 떨며 미리 생각해둔 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물에 젖은 여자의 이름을 말했다. 영혼의 잔상 속에서 읽어낸 이름 김소희.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반 사무실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는 형광등 불빛과 싸구려 커피 냄새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 파일들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차민준 형사는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그는 유능했지만 동시에 지독한 현실주의자이자 회의론자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헛소리로 치부했다. 그의 세상은 오직 팩트와 논리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때 당직실에서 근무하던 신참 경찰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자, 형사님. 방금 좀 이상한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차민주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물었다. 뭐가 이상한데 또 자기네 집 고양이가 외계인한테 납치됐다는 소리냐. 그의 비꼼에 신참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꿋꿋이 말을 이었다. 익명의 제보인데 몇 달 전에 실종된 김소희라는 여대생에 관한 겁니다. 목소리가 몹시 불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차민주는 마지못해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제보자는 김소희가 어딘가에 갇혀 있으며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한강 근처에 버려진 정수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차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실종 사건에 대한 익명 제보는 흔했다. 대부분은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나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장난 전화였다. 그는 보고서를 아무렇게나 책상 위에 던져놓았다. 이런 건 신경 쓸 거 없어. 저쪽 미제 사건 파일 더미에나 던져놔. 하지만 신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런데 형사님, 제보자가 김소희 양의 인상착의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오른손 손목에 작은 나비 모양의 타투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비공개 정보였습니다. 그 말에 차민준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멈칫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나비 타투. 분명 실종자 가족 외에는 극소수의 수사 관계자만 아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익명의 제보자가 그것을 알고 있는 걸까?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범인의 공범일 수도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목격자일 수도 있다. 혹은
범인 자신이 경찰을 조롱하기 위해 건 전화일 수도 있었다. 어떤 경우든 그냥 무시하고 넘길 일은 아니었다. 차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곤함에 뻣뻣해진 목을 좌우로 돌리며 그는 신참에게 말했다. 김소희, 실종사건 파일 가져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봐야겠어. 그는 김소희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갓 20살이 된 앳된 얼굴. 예술가를 꿈꾸던 재능 있는 미대생. 사진 속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차민준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서린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는 듯했다. 그는 제보자가 언급한 버려진 정수장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했다. 수사가 이미 한 차례 진행되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곳이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겉옷을 집어들며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팀 꾸려서 현장 다시 한번 가본다. 차민주는 알지 못했다. 그가 쥔 얇은 보고서 한 장이 그가 평생 믿어온 현실의 세계와 그가 비웃던 미신의 세계를 잇는 위태로운 다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새벽 버려진 정수장의 낡은 철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차민준 형사와 그의 팀원들이 뿜어내는 손전등 불빛이 10수년간 사람의 발길이 끊겼던 어둠을 갈랐다.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으며 녹슨 쇠와 곰팡이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사방은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썩은 낙엽과 정체 모를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음습한 곳에서 단서를 찾기란 사막에서 반을 찾기나 다름없어 보였다.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현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여가조의 바닥까지 내려가고 텅 빈 관리실에 캐비닛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하지만 제보자의 말이 무색하게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민준의 입안이 썼다. 익명의 제보 하나에 팀 전체를 동원한 것이 부질없는 짓처럼 느껴졌다. 그는 회의감에 젖어 낡은 파이프에 기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그의 세상에서는 여전히 모든 것이 논리와 증거로 설명되어야 했다. 이런 막연한 제보는 그저 수사력을 낭비하는 소음일 뿐이었다. 수색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신참 형사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와 작은 비닐, 증거 봉투를 내밀었다. 형사님, 저쪽 배수구 근처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흑투성인 은색 나비 모양 귀걸이 한쪽이 들어있었다. 닳고 빛이 바래긴 했지만 분명 김소희의 유류품 사진 속에서 본 것과 같은 디자인이었다. 민주는 담배를 비벼 껐다. 이것만으로는 그녀가 이곳에 왔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었다. 우연히 떨어뜨렸을 수도, 혹은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았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 회의론의 두꺼운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시각, 강소연은 자신만의 지옥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영혼들의 존재감은 이제 물리적인 압박으로 변해 그녀를 짓눌렀다. 가게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한여름에도 입김이 나올 지경이었고 물건들이 저절로 흔들리거나 떨어지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수집품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제는 더 구체적인 이미지들이 그녀의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붓, 악보, 카메라, 발레 슈즈, 각 영혼이 생전에 가장 아꼈을 법한 물건들의 잔상이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려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가게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어 잠근 그녀는 며칠 동안 가게 안의 모든 고서와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영혼들을 달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행위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못해 받아들인 저주받은 재능의 책임감이었다. 한편 차민주는 경찰서로 돌아와 김소희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다. 귀걸이 한쪽은 그의 마음에 꺼림칙한 미련을 남겼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 10년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미제 실종 사건 파일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 보였다.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사라진 사람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검색 조건을 조금씩 바꿔가며 밤늦도록 컴퓨터 앞을 지켰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눈에 하나의 기이한 공통점이 들어왔다. 김소희를 포함해 총 10명. 그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고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예술가 지망생들이었다. 화가, 음악가, 무용수, 사진작가, 마치 누군가 재능 있는 젊은이들만을 골라 표적으로 삼은 것 같았다. 소름 끼치는 가설이었지만 10건의 사건 파일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들의 실종은 모두 교묘하게 처리되어 단순 가출이나 사고사로 종결될 뻔했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범인은 매우 지능적이고 주도 면밀했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시신을 완벽하게 은닉했다. 10년 동안 10명의 젊은이가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연결짓지 못하고 있었다. 민준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연쇄 살인이었다. 10년 동안 암암리에 계속되어 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끔찍한 범죄였다. 그는 당장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범인에 대한 단서는 전무했고 유일한 연결고리는 재능 있는 예술가라는 막연한 키워드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익명의 제보 전화. 그 제보자는 대체 누구이며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서연은 며칠간의 탐색 끝에 마침내 방법을 찾아냈다. 영혼의 잔상이 깃든 물건을 통해 그들의 기억을 직접 읽어내는 사이코메트리.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엄청난 정신력을 소모하는 금지된 기술과도 같았다. 자칫하면 망자의 기억에 동화되어 미쳐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김소희와 직접 연결되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그녀의 강한 염원이 담긴 물건이 필요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몇 달 전 김소희의 부모님이 가게에 찾아왔던 일.
딸의 실종 수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유품 몇 가지를 팔러 왔었다. 당시 서연은 동정심의 그녀가 쓰던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값비싸게 사주었다. 그리고는 까맣게 잊고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미친 듯이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마침내 손때 묻은 작은 스케치북을 찾아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들고 가게 중앙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스케치북 표지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희미한 냉기가 송곳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녀는 눈을 감고 두 손으로 스케치북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의식을 그 작은 물건에 집중했다. 보여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줘. 그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강렬한 현기증과 함께 서연의 몸이 차가운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시야는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코와 입으로 차갑고 비릿한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숨을 쉴 수 없었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과 함께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사진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결박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감각이 아니었다. 이것은 김소희가 죽어가던 마지막 순간의 기억이었다. 서연은 김소희의 공포를 온몸으로 느꼈다.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 차갑게 식어가는 몸, 흐려지는 의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절망감.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다. 물 밖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 남자의 형상이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무감정한 시선만이 느껴졌다. 그는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혹은 곤충을 관찰하듯 그녀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소유욕과 만족감만이 섬뜩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물거품만이 터져 나왔다.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 그녀는 남자의 손에 들린 작은 유리병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병의 마개를 여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암흑에 잠겼다. 기억의 파도가 한순간에 멎고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스케치북을 꽉 쥐고 있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날뛰었다. 그녀는 방금 진짜 죽음을 경험했다. 그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그녀 자신의 몸에 각인된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잔인한 의식이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윤태호 교수의 서재는 완벽한 침묵과 질서의 공간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책장에는 희귀한 예술 서적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되어 있었고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펜 한 자루조차 제자리가 아닌 것이 없었다. 그는 통유리창을 통해 잘 가꾸어진 정원을 내다보며 값비싼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에 있었고 모든 것이 그가 의도한 대로 아름답게 존재했다. 그는
이처럼 완벽하게 조율된 세상을 사랑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그 완벽한 세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주 희미한 소음. 그의 고도로 예민한 감각에만 포착되는 불협화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마련된 비밀스러운 공간을 떠올렸다. 그곳에는 그의 가장 소중한 수집품들이 잠들어 있었다. 10개의 유리병. 그 안에 봉인된 순수한 영감의 마지막 숨결들. 그는 가끔 그곳에 앉아 그들의 고요한 아우라를 느끼며 명상에 잠기곤 했다. 그런데 최근 그중 하나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을 감지했다. 마치 잘 조율된 악기의 현 하나가 멋대로 진동하는 듯한 불쾌한 느낌. 특히 마지막 수집품이었던 물의 이미지를 가진 그 재능 있는 아이의 것이 그랬다. 누군가 자신의 완벽한 작품에 손을 댄 것만 같았다. 그는 이런 식의 무질서와 침범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그의 수집품들은 오직 그만이 감상하고 소유해야 하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분노가 아닌 차가운 짜증이 밀려왔다. 이 귀찮은 파문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마지막 수집품과 관련된 사소한 일이라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흥미로운 보고를 받았다. 경찰이 몇 달 만에 그녀의 실종 현장이었던 버려진 정수장을 재수색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체불명의 익명, 제보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윤태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소음의 진원제를 찾은 것이다. 누군가 감히 자신의 영역을 엿보고 있었다. 그는 제보가 이루어진 공중전화 부스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주변을 며칠 동안 조용히 관찰했다. 그는 뛰어난 사냥꾼이었고 사냥감의 영역을 파악하는 데에는 인내심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에 한 곳이 들어왔다. 낡고 허름한 고미술 상점.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유독 이질적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느끼지 못할 죽은 자들의 미약한 잔향과 살아있는 자의 강한 영적인 기운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차 안에서 가게를 드나드는 여자를 지켜보았다. 창백하고 지쳐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저 여자가 이 모든 소음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한편 강서연은 끔찍했던 사이코메트리의 후유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물에 잠기는 감각과 숨 막히는 고통이 시도 때도 없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가게를 청소하는 것에 집착했다.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물건들을 재배치하며 어떻게든 그 끔찍한 기억의 잔상들을 씻어내려 애썼다. 망자들의 속삭임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의 두려움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유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교활하고 잔인한 포식자의 그림자였다. 그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검은색 포장지로 정갈하게 포장된 손바닥만 한 크기의 선물 상자였다. 보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다. 누군가 손님이 두고 간 것일까? 하지만 상자는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문 정중앙에 놓여 있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집어 안으로 들어왔다.
상자를 든 손끝으로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스며드는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포장지를 벗겨내자 고급스러운 검은색 나무 액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벨벳 배경 위에 한 마리의 나비가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눈부신 푸른빛을 내뿜는 모르포나비였다. 금방이라도 날갯짓을 하며 날아오를 듯 생생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죽어 있었다. 완벽하게 보존된 죽음.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소름 끼치도록 섬뜩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이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액자 유리에 닿는 순간 짧지만 강렬한 감각의 파편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완전한 환영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명확했다. 차갑고 오만한 만족감,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예술가의 희열, 그리고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무감정한 시선. 그것은 그녀가 김소희의 기억 속에서 보았던, 어둠 속의 그 남자에게서 느꼈던 것과 정확히 같은 감각이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것은 그가 보낸 것이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액자를 떨어뜨렸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액자가 바닥에 부딪혔지만 유리는 깨지지 않았다. 나비는 그 안에서 여전히 고요하게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진열장에 부딪혔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범인은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경찰에 제보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비밀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나비, 김소희의 손목에 있던 타투,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죽은 나비. 범인은 상징을 사용하는 자였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하나의 예술 행위로 여기고 있었다. 살아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붙잡아 박제하고 자신의 소유물로 만드는 행위. 10명의 희생자들은 모두 그의 수집품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에 흥미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혹은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방해하는 이물질로 간주했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제 그의 사냥 리스트에 올라간 것이 분명했다. 그녀를 괴롭히던 두려움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통제할 수 없는 망자들의 아우성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혼란스럽고 압도적이었지만 적어도 그녀를 직접적으로 해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살아있는 괴물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지능과 의지를 가지고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중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목숨을 건 체스 게임의 말이 되어버렸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액자를 주워들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나비의 푸른 날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작은 시체는 범인이 남긴 최초의 물리적인 단서였다. 동시에 그것은 그녀를 향한 족쇄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경찰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영매라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혹은 범인에게 자신을 완전히 노출하는 셈이 될 터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액자를 들고 가게 가장 깊숙한 곳, 창고로 들어갔다.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 안에 그것을 넣고 뚜껑을 닫았다. 하지만
눈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상자 안에서 죽은 나비의 날갯짓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서연은 창고 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었다. 이제 이 가게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언제든 포식자가 들이닥칠 수 있는 위험하고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이제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악마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야만 했다. 범인의 경고 이후 강서연의 가게를 채우던 영혼들의 아우성은 기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혼란스럽고 분노에 차있던 목소리들은 이제 하나의 절박한 애원으로 수렴하는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연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알려주려 애썼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영혼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바이올린 케이스 옆을 떠나지 않는 열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의 영혼이었다. 소년은 다른 영혼들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슬픈 눈으로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는 반복해서 그녀에게 이미지를 보냈다. 낡은 벽돌 건물, 깨진 유리창, 그리고 거대한 물탱크가 녹슬어 있는 공장의 내부. 그 이미지는 너무나도 집요하고 선명해서 서연은 눈을 감아도 그곳의 풍경이 보이는 듯했다. 소녀는 그녀가 그곳으로 가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자신이 범인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혼자 움직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도움, 법과 제도의 보호. 결국 그녀는 다시 한번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민준 형사의 이름을 대고 그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에 그녀는 이전과 달리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김소희 사건, 혼자가 아닙니다. 희생자는 총 10명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민준이 느낄 충격을 짐작할 수 있었다. 10명이라는 숫자는 그와 그의 팀만이 극비리에 공유하고 있는 정보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범인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그가 다음 범행을 저지를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년이 보여준 공장의 주소를 읊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실려 있었다. 민주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서연은 대답 대신 1시간 뒤에 그 공장 앞에서 만나자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것은 참 인준이었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품 안에 숨긴 권총과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경찰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제보자를 기다렸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와 목도리로 얼굴 전체를 가려 눈만 겨우 보였다. 서연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기이한 차림새에 더욱 의심을 품었다. 얼굴을 가릴 이유가 있나? 당신 정체가 뭐지? 서연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굳게 닫힌 공장 철문을 가리켰다. 저 안에 들어가면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은
그 어떤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믿어주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주는 잠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안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 이해하지 못할 거대한 공포와 슬픔을 보았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낡은 자물쇠를 부수고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소년의 영혼이 보여주었던 이미지와 정확히 일치했다. 거대한 기계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고 바닥에는 유리 조각과 폐자재들이 널려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고요했다. 민주는 직업적인 감각으로 이곳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공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쪽으로 걸어갔다. 마치 여러 번 와본 사람처럼 익숙한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공장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방 앞에서 멈춰 섰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민준이 앞장서서 문을 열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져 있고 바닥 중앙에는 기계를 받치던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콘크리트 받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실망한 민준과 달리 서연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온몸을 떨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얻어맞은 것처럼 비틀거렸다. 바로 여기야. 그녀는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그 순간 서연의 눈앞에서 다시 한번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이전의 사이코메트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생생한 환영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더 이상 텅 빈 방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거대한 강화유리로 만들어진 수조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수조 옆에는 희미한 그림자의 남자가 서 있었다. 범인이었다. 그는 바이올린을 든 소년을 수조 앞으로 끌고 왔다. 소년은 겁에 질려 울부짖었지만 남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아이를 수조 안으로 밀어 넣었다. 서연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는 소년의 공포를,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절망감을, 폐부로 물이 차오르는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고스란히 느꼈다. 범인은 수조 밖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나 흥분이 아닌 오직 냉정한 관찰자의 시선만이 존재했다. 그는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소년의 생명이 거의 다 꺼져갈 무렵 아름다운 세공이 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 들었다. 소년이 마지막 숨을 내뱉기 위해 입을 벌리는 찰나 남자는 그 입에 유리병을 가져다 댔다. 소년의 마지막 날숨이 하얀 김이 되어 유리병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순간 소년의 몸이 축 늘어졌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유리병의 마개를 닫았다. 그는 생명이 아닌 그 생명이 마지막으로 불태운 순수한 예술적 영감을 수집한 것이다. 그는 수조의 배수 장치를 작동시켰다. 물이 빠져나가고 소년의 작은 시신이 바닥에 드러났다. 남자는 시신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수조를 깨끗하게 청소했다. 모든 것이 끝나자 그 방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텅 빈 공간으로 돌아왔다. 환영이 끝나자 서연은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격렬하게 기침을 하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마치 정말로 물에 빠졌던 사람처럼 보였다. 차민준의 눈에는 그저 한 여자가 텅 빈 방 안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서연이 쓰러진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반응하는 곳에서 희미하게 소독약과 물비린내가 섞인 냄새가 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정신 차려. 대체 뭘 본 거야? 서연은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수조, 유리 수조가 있었어. 그가 아이를 물에, 그리고 병, 작은 유리병에 아이의 마지막 숨을, 그는 숨을 가져갔어. 영혼을 훔쳤어.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여자의 말은 완전히 미친 소리였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그녀가 느끼는 공포는 거짓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처절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합리적인 세계가 이 정체 모를 여자와 불길한 공간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심하게 떨고 있었다. 이 여자는 미쳤거나 혹은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진실을 목격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형사로서의 직감은 불길하게도 후자일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공장을 빠져나온 강서연과 차민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담배를 태우며 텅 빈 공장 건물을 노려보았고 서연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여전히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가 쏟아낸 말들은 그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유리 수저, 마지막 숨을 담는 병. 그것은 범죄 수사 보고서가 아닌 삼류 공포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서 본 순수한 공포를, 그리고 현장에서 느꼈던 소름 끼치는 한기를 무시할 수 없었다. 민주는 서연을 거의 신문하듯 다그쳤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았는지, 그녀의 정체는 무엇인지 캐물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냥 느껴져요. 그들의 고통이 그 장소에 남아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녀가 영매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이 위태로운 공조관계는 끝장날 것이 뻔했다. 그는 그녀를 미친 여자로 취급하고 그녀가 가진 유일한 단서들은 증거 능력을 잃게 될 터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가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려 애썼다. 그의 회의감이 극에 달했을 때 서연은 환영 속에서 본 마지막 기억의 파편을 떠올렸다. 바닥, 기계가 있던 받침대 아래 배수관이 있어요. 그곳을 확인해 보세요. 무언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확신에 차 있었다. 민주는 잠시 그녀를 쏘아보다가 결국 무정의를 들어 현장 감식팀에 연락했다. 믿져야 본전이었다. 그는 감식팀에게 그녀가 말한 위치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몇 시간 후 경찰서로 복귀한 민준에게 감식팀의 보고가 올라왔다. 처음에는 역시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이 지목한 배수관은 교묘하게 시멘트로 막혀 있었고 그것을 뜯어내자 안쪽에서 미세한 물질들이 검출되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정밀 분석 결과 소량의 희귀한 화학약품 성분이 발견되었다. 주로 생물 표본을 연구 보존하는 데 쓰이는 특수 고정액이었다.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것은 함께 발견된 미세한 유리 조각들이었다. 공장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유리가 아닌 매우 비싼 크리스털 공예품에나 사용되는 재질이었다. 보고서를 읽는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서연의 미친 이야기가 완벽한 진실이라는 증거는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 텅 빈 방에서 무언가 지독하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강력한 물증이었다. 시신도 혈흔도 없이 오직 화학약품과 유리 조각뿐. 이것은 일반적인 살인사건의 현장과는 완전히 달랐다. 마치 어떤 변태적인 의식이 치러진 재단과도 같았다. 그는 마침내 인정해야만 했다. 자신이 상대하는 것은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준 저 정체불명의 여자가 이 사건의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10명의 희생자 파일을 검토했다. 김소희, 미대생, 그리고 바이올린 영재였던 소년, 촉망받는 신인 무용수, 천재적인 사진작가, 데뷔를 앞둔 싱어송라이터. 서연이 환영 속에서 본 소년의 이미지는 10명의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17살의 박시우 군과 일치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범인은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었다. 그는 예술가 사냥꾼이었다. 그는 만개하기 직전에 가장 아름다운 재능을 가진 이들만을 골라 잔인하게 꺾어버렸다. 그의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 질투, 혹은 그들의 재능을 자신이 소유할 수 있다는 뒤틀린 욕망. 서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들의 마지막 숨결, 즉 그들의 영감과 재능 그 자체를 수집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이 말을 짚었다. 형사생활 15년 동안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논리와 이성의 영역을 벗어난 범죄였다. 그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 일부를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의 문을 연 저 미스터리한 여자를 다시 만나야만 했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 있었다.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민준이 그녀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 물리적인 증거가 발견된 이상 이제 경찰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가게를 정리했다. 영혼들의 속삭임은 조금 잦아든 듯했다. 아마도 자신들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세상에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그녀는 희생자들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했다. 화가, 음악가, 무용수, 그들은 모두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범인은 그들의 재능, 그들이 뿜어내는
특별한 아우라나 빛을 보고 표적으로 삼은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들의 재능을 알아본 것일까? 서연은 자신의 가게에 놓인 수많은 고미술품들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물건에 깃든 기억을 읽고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것 또한 세상에 흔치 않은 특별한 종류의 재능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그녀는 며칠 전 배달되었던 죽은 나비 액자를 떠올렸다. 범인은 왜 하필 그녀에게 그런 것을 보냈을까? 그는 어떻게 그녀를 찾아냈을까?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경찰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영적인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서연의 존재를, 그녀가 가진 위험하고 강력한 재능을 이미 간파한 것이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범인이 그녀에게 흥미를 가진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 자신을 원하고 있었다. 예술가들의 재능을 수집하던 그가 이제는 죽은 자와 소통하는 영매의 재능을 탐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컬렉션에 추가될 다음 작품, 다음 수집품이었다. 가게 문 앞에 놓여있던 나비는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서였다. 너는 내 수집품이 될 자격이 있다는 소름 끼치는 낙인이었다. 서연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평화로운 거리의 풍경이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행인들의 얼굴 뒤에 범인의 차가운 눈빛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나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냥감이었다. 범인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이제 이 싸움은 10명의 억울한 영혼을 위한 것을 넘어 그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가 되었다. 윤태호는 자신의 거미줄에 걸려든 파리의 미세한 날갯짓을 느끼고 있었다. 경찰이 자신의 폐공장을 뒤지고 정체불명의 제보자가 수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루한 일상에 찾아온 예기치 못한 유희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경찰 내부의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기억의 자리라는 낡은 고미술 상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냈다. 그는 가게 주인인 강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 기록상으로는 그저 평범한 독신 여성이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이렇다 할 친구나 교류 관계도 없었다. 하지만 윤태호는 서류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동질의 혹은 그 이상의 특별한 감각을 느꼈다. 그녀는 망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이해하지 못할 고독하고 위험한 재능의 소유자. 그는 처음으로 강한 흥미를 느꼈다. 그의 컬렉션은 언제나 최고만을 지향했다. 만개하기 직전의 가장 순수한 예술적 재능. 하지만 이 여자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예술 그 자체가 아닌 예술의 근원이 되는 영혼과 직접 소통하는 존재였다. 그녀야말로 자신의 위대한 컬렉션을 완성할 마지막 보석, 활용점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그녀를 관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진정한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여야 하는 법. 그는 직접 그녀를 자신의 무대로 초대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서연의 가게에 앞으로 최고급 종이로 만들어진 흰 봉투가 배달되었다. 배달부의 손을 통해 전달된 지극히 정상적인 우편물이었지만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은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종이에서는 차갑고 오만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죽은 나비를 보냈던 바로 그 남자의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정교한 필체로 쓰인 한 장의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강서연님께 저의 작은 개인 소장품들을 선보이는 자리에 귀하를 초청합니다. 당신과 같은 안목을 지닌 분과 예술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초대장의 끝에는 윤태호라는 이름과 함께 개인 갤러리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윤태호. 서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유명 미술사 교수이자 재력가 집안 출신의 저명한 컬렉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의 가면 뒤에 그런 끔찍한 악마의 얼굴이 숨어 있었다니. 한편 차민준과 그의 특별수사팀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다. 공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범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그 범인이 누구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윤태호를 포함한 수십 명의 용의자 리스트를 만들었다. 예술계에 몸담고 있으며 희생자들과 어떤 식으로든 접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 하지만 윤태호는 너무나도 완벽한 사회적 지위와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흠집 하나 없었다. 민주는 답답함에 머리를 쥐어뜯었다. 범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를 잡을 증거가 없었다. 그때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윤태호의 초대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민주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자신의 용의자, 리스트 최상단에 있던 이름. 하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대이기도 했다. 미쳤어. 그건 명백한 함정이야.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다고. 그는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형사님이 그를 체포할 영장을 받아낼 수 있나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녀의 말은 정곡을 찔렀다. 익명의 제보와 정황 증거만으로는 사회적 거물인 윤태호를 상대로 수색 영장조차 발부받기 어려웠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그가 직접 나를 초대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예요. 그의 소굴에 들어가서 그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만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이성적으로는 그녀를 말려야 했지만 형사로서의 본능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은밀하게 다시 만났다. 민주는 그녀를 뜯어말렸지만 서연의 의지는 확고했다. 결국 그는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좋아, 당신 뜻대로 하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는 초소형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가 달린 브로치를 내밀었다. 이걸 착용하고 들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바로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팀은 갤러리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야. 당신에게 1시간을 주지. 그 안에 증거를 찾거나
그가 본색을 드러내도록 유도해. 만약 상황이 위험해지면 미리 약속한 안전 단어를 말해 즉시 진입하겠어. 그들의 위험한 계획이 세워졌다. 민주는 자신의 경력 전체를,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을 정체 모를 여자의 손에 맡긴 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제보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유일한 증인이었으며 괴물과 맞서 싸울 유일한 무기였다. 서연 역시 자신이 어떤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껏 죽은 자들의 편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산 자들의 괴물과 직접 대면해야만 했다. 약속의 날이 밝았다. 윤태호는 아침부터 자신의 개인 갤러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마치 중요한 연주회를 앞둔 지휘자처럼 모든 것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조명의 각도, 작품의 배치, 공기의 온도와 습도까지 모든 것이 그의 마지막 작품인 강서연을 맞이하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위대한 예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관객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이해의 끝에서 그녀는 기꺼이 그의 마지막 수집품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가게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들어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10명의 영혼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들의 분노와 슬픔을 자신의 힘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10명의 억울한 죽음이 그녀와 함께했다. 그녀는 희생자로서 그의 갤러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11명의 영혼을 대표하는 심판자로서 악마의 재단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윤태호의 개인 갤러리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한적한 골목 끝에 자리하고 있었다. 담쟁이 덩굴이 덮인 높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은 내부의 세계를 외부와 완벽하게 격리하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서연이 문 앞에 서자 아무 소리도 없이 문이 스르르 열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한 뒤 마치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문턱을 넘었다. 그녀의 옷깃에 달린 작은 브로치가 차갑게 느껴졌다. 갤러리 내부는 그녀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 대신 눈이 시릴 정도로 밝은 흰색 공간이 펼쳐졌다. 벽과 바닥, 천장까지 모두 이음새 하나 보이지 않는 순백색이었고 강렬한 레일 조명이 거대한 추상화와 미니멀리즘 조각품들을 비추고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이곳은 예술 공간이라기보다는 영혼이 제거된 거대한 수술실이나 실험실에 가까웠다. 그때 공간의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윤태호였다. 그는 값비싸 보이는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차에 그녀에게 다가왔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강서연 씨, 맞으시죠?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당신의 가게에 대한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셨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라디오 진행자처럼 부드럽고 신뢰감을 주었다.
서연은 가면을 쓴 채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 교수님의 컬렉션은 워낙 명성이 자자해서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행히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온 신경을 집중해 눈앞의 남자를 관찰했다. 그의 아우라는 완벽하게 깨끗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에게서 어떤 악의도 느끼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보였다. 그의 영혼 주변에 드리워진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차갑고 공허한 어둠이 갤러리 밖. 감시 차량 안에서는 차민중과 팀원들이 숨을 죽인 채 헤드셋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모니터에는 서연의 브로치에 달린 위치 추적기가 붉은 점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대화 내용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냥 평범한 미술 애호가들의 대화 같은데요. 한 팀원이 불안한 듯 말했다. 민주는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은 무정히 위를 떠나지 못했다. 지금 저 안에서 서연은 혼자서 괴물과 마주하고 있었다. 윤태호는 직접 그녀를 안내하며 작품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와 통찰력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의 대화는 미묘한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는 한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십시오. 작가는 덧없이 사라지는 찰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붙잡고 싶었던 겁니다. 진정한 예술이란 시간의 부패에 저항하여 그 정수만을 박제하는 행위와도 같죠. 그의 눈이 서연을 향했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철학을 이해하는지 시험하는 듯 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차분하게 응수했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아름다움은 공허할 뿐이죠. 박제된 나비는 더 이상 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녀의 말에 윤태호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반짝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강서연 씨는 보통 사람과는 다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박제하는 것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 날갯짓 자체를, 그 생명의 마지막 파동을 영원히 보존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대화의 흐름이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돌연 걸음을 멈추고 갤러리 가장 안쪽에 있는 거대한 흰색 벽을 향해 섰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은 그저 서막에 불과합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 없는 저의 진정한 컬렉션을 보여드릴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당신뿐인 것 같군요. 그가 벽의 특정 부분을 누르자 응 하는 낮은 소음과 함께 벽의 일부가 미끄러지듯 열리며 비밀스러운 통로가 나타났다. 민중과 팀원들은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긴장했다. 무언가 열리는 소리,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대화는 끊겼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진입 명령을 내릴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아직 서연의 안전 신호는 없었다. 그는 그녀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윤태호를 따라 어두운 통로로 들어섰다. 통로의 끝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었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곳은 둥근 형태의 검은 방이었다. 마치 고대의 신전처럼. 사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방 중앙에만 조명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조명 아래 흑요석처럼
검고 매끄러운 원형 제단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는 10개의 아름다운 크리스탈 병이 원을 그리며 놓여 있었다. 각각의 병은 디자인이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병 안에서 희미하고 부드러운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떤 것은 푸른빛으로, 어떤 것은 금빛으로, 어떤 것은 은은한 분홍빛으로 그 빛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맥동하고 있었다. 그것은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저것이 무엇인지를. 저것은 10명의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도둑맞은 생명의 숨결이었다. 윤태호는 마치 자신의 걸작을 선보이는 거장처럼 두 팔을 벌렸다. 그의 얼굴에는 황홀경에 가까운 미소가 번졌다. 보십시오. 강서연 씨, 이것이 저의 진정한 예술입니다. 사람들은 저들을 죽었다고 말하지만 천만에요. 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순수하고 영원한 형태로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들의 재능이 시간과 함께 닳고 세상의 때에 물들어 평범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준 겁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그들의 영감 그 자체를 수확하여 영원히 보존한 것이죠. 그의 목소리는 녹음기를 통해 감시 차량에도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다. 팀원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완벽한 자백이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그를 체포할 명분은 충분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안전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윤태호는 마치 사랑스러운 보물을 다루듯 병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이 아이는 바이올린에 놀라운 재능이 있었죠. 그의 마지막 숨결에서는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1번의 선율이 느껴집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위선적인 미소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서연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제단 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병 안에서 맥동하는 빛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고통받는 10명의 영혼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덤 앞에서 자신들을 살해한 악마를 노려보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이 자백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남자는 법의 심판만으로는 죗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영혼으로 직접 느껴야만 했다. 그때 윤태호가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관객이 아닌 새로운 수집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제단 위 다른 병들보다 조금 더 크고 화려하게 비어있는 한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이제 이 위대한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이 남았습니다. 다른 모든 재능을 이해하고 심지어 죽은 자들의 목소리마저 듣는 가장 희귀하고 강력한 재능. 당신의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서연 씨. 그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어깨를 향해 뻗어왔다. 윤태호의 손이 뻗어오는 순간 강소연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고요해졌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채웠다. 그녀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찰나 그녀는 옷깃에 숨겨진 브로치를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명확하게 속삭였다. 약속된 안전 단어였다. 이제 나비는 날지 못해요. 그것은 차민준을 위한 신호인 동시에 그녀 자신과 10명의 영혼들을 위한 시작의 신호이기도 했다. 윤태호는 그녀의 기묘한 평온함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것을 운명을 받아들이는 체념이라 여기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그녀를 잠재우고 그의 마지막 의식을 시작할 준비였다. 하지만 그가 주사기를 그녀에게 가져가기도 전에 방 안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동안 필사적으로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젖혔다. 그녀는 더 이상 망자들의 목소리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오세요. 당신들의 분노와 슬픔, 그 모든 것을 제게 주세요.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저주받은 재능을 가진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갈망하는 10명의 영혼을 담는 그릇, 그들의 분노를 현실 세계에 구현할 살아있는 재단이 되었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재단 위에 놓여있던 10개의 유리병이 미친 듯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병들은 심장처럼 격렬하게 맥동하며 그 안에 갇혀있던 빛들을 방 안으로 쏘아냈다. 조용하던 비밀의 방은 순식간에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찼다. 바이올린의 현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음, 물속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기포 소리, 불이 살갗을 태우는 끔찍한 소리, 목이 졸리는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지옥의 교향곡을 연주했다. 윤태호는 눈앞의 광경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수집품들이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다. 서연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주변으로는 10명의 희미한 형상들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물에 젖은 여자, 목에 밧줄 자국이 남은 남자, 겁에 질린 소년. 그들은 모두 자신들을 죽인 원수를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윤태호가 중얼거렸다. 그는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세계. 그가 신처럼 군림하던 질서의 공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강서연의 눈이 아니었다. 10명의 영혼, 20개의 눈동자가 그녀의 눈을 통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자 10개의 목소리가 하나의 소리가 되어 방 전체를 울렸다. 네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것을 돌려받을 시간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장 가까이에 있던 김소희의 영혼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물론 물리적인 공격은 아니었다. 하지만 윤태호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듯한 감각, 폐부로 차가운 물이 차오르는 고통이 엄습했다. 그는 텅 빈 방바닥에서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며 숨을 갈구했다. 바로 그가 김소희에게 가했던 고통 그대로였다. 고통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다음 영혼이 그를 덮쳤다.
목이 졸리는 극심한 압박감. 그는 자신의 목을 감싸쥐며 바닥을 뒹굴었다. 시야가 붉게 변하고 뇌가 터져나갈 것 같았다. 잠시 후에는 온몸이 불타는 듯한 자결감이 그를 덮쳤고 그 다음에는 날카로운 칼에 찔리는 듯한 아픔이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10번의 살인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스란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밖에서 대기하던 차민준과 그의 팀은 서연의 안전신호를 듣자마자 행동을 개시했다. 그들이 육중한 비밀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주는 지체 없이 진입 명령을 내렸다. 특수 제작된 충격기로 문을 부수는 요란한 소음과 함께 마침내 굳게 닫혔던 악마의 성소가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방 안에 진입한 형사들은 눈앞의 광경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방은 극심한 항의로 가득 차 있었고 재단 위의 유리병들은 깨지기 직전처럼 격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존경받는 미술사 교수인 윤태호가 실성한 사람처럼 바닥을 기며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잘못했다. 살려달라는 말을 횡설수설 내뱉었다. 그의 눈에는 수십 명의 귀신이라도 보이는 듯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강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지독하게 창백하고 지쳐 보였지만 무너지지 않은 채 꼿꼿이 서서 그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모든 재앙을 일으키면서도 동시에 가장 고요한 존재였다. 형사들이 윤태호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그는 거의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정신은 이미 완전히 파괴된 후였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자신의 몸에 불이 붙었다며 비명을 질러댔다. 모든 것이 끝나자 방 안을 채우고 있던 끔찍한 소음과 한기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유리병들의 빛도 점차 약해지며 마침내 원래의 은은한 상태로 돌아갔다. 서연의 주변을 맴돌던 영혼들의 형상도 희미해지며 사라졌다. 그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민준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이겼다는 것을 서연은 민준에게 기댄 채 정신이 나간 채 끌려나가는 윤태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광기는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법의 심판 이전에 그는 이미 피해자들의 영혼에 의해 가장 끔찍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는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매일 밤 자신이 죽인 10명의 죽음을 꿈속에서 반복하게 될 터였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지옥이었다. 윤태호 교수의 체포는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존경받는 지식인이자 예술계의 거물이 10년 동안 이어진 연쇄 살인의 범인이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대서특필했고 세상은 그의 이중적인 모습에 경악했다. 하지만 그가 체포 당시부터 완전한 정신 착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점차 미스터리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차민주는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며 수십 번이나 펜을 놓았다. 그는 보고서에 차마 모든 진실을 담을 수 없었다. 비밀의 방에서 벌어졌던 초자연적인 현상, 강서연이라는 여자의 불가이한 능력에 대해서는 한 줄도 쓸 수 없었다. 결국 공식적인 사건 기록은 범인이 체포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환각 상태에 빠짐으로 마무리되었다. 윤태호는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정신 상태임이 인정되어 치료 감호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평생을 나오지 못할 터였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민주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 깊숙한 곳, 10개의 아름다운 유리병이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단순한 증거물에 불과했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고 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10명의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 그는 며칠을 고심한 끝에 아무도 모르게 증거물 보관실에서 병들을 빼돌렸다. 그리고 그는 강서연의 가게를 찾아갔다. 서연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으로 그를 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해져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병들이 담긴 상자를 그녀 앞에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마무리를 부탁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돌아간 후 서연은 가게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재단이라도 차리듯 가게 중앙의 넓은 탁자 위를 깨끗이 닦고 10개의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병들은 여전히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전처럼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안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고요했다. 서연은 향을 피우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고통이 아닌 그들의 본래 모습을 느끼려 애썼다. 그들이 가졌던 꿈과 열정, 그리고 삶에 대한 애착을 그녀는 첫 번째 병을 집어들었다. 김소희의 것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병의 크리스털 마개를 열었다. 그러자 병 안에서부터 부드러운 푸른빛이 흘러나와 공중에서 천천히 뭉치기 시작했다. 빛은 점차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다. 더 이상 물에 젖어 공포에 질려있던 모습이 아니었다. 맑은 눈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의 아름다운 미대생 김소희가 거기에 서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그리고 미안했다는 목소리가 서연의 마음에 직접 들려왔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서서히 투명해지며 빛의 입자가 되어 창밖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차례차례 병을 열었다. 병이 열릴 때마다 갇혀있던 영혼들이 해방되어 그녀 앞에 나타났다. 목에 상처가 있던 젊은 남자는 이제 상처 없는 모습으로 그녀에게 자유로운 미소를 보여주었다. 불에 타 쓰러져 갔던 무용수는 우아한 춤사위를 선보이며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올린을 든 소년 박시우가 나타났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바이올린을 들어 연주를 시작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멜로디가 서연의 영혼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감사의 연주이자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10번째 영혼이 빛이 되어 사라지자 가게 안에는 완벽한 침묵이 찾아왔다. 몇 주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망자들의 합창이 완전히 멎었다. 처음 겪어보는 절대적인 고요함. 처음에는 그 침묵이 어색하고 귀가 먹먹할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마음속으로 따뜻하고 평온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끝냈다. 과거에 구하지 못했던 영혼에 대한 죄책감도, 자신을 올가매던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저주가 아닌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서연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평온이었다. 그녀의 가게에 기억의 자리는 더 이상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한 도피처가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길 잃은 영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이자 그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그들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였다. 어느 늦은 오후 가게 차민준이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형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아닌 편안한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함께 공유한 사이였다. 민주는 윤태호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는 감호소 독방에서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사죄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컬렉션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갇힌 것이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서연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 아이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서연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한 영웅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해야만 했던 일을 했을 뿐이었다. 민준이 돌아간 후 서연은 홀로 가게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때 가게의 낡은 의자 쪽에 희미하게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다. 길을 잃은 듯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할머니의 영혼이었다. 과거의 서연이었다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애써 모른 척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많이 추우시죠? 잠시 앉아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악몽은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